자, 시작할게요. 법사강사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듣는 분은 몇 분 안 되네요. 실제로 해당되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자, 교재를 좀 펴주실래요? 자, 내용을 먼저 좀 볼게요. 내용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이제 법사강사를 보시면 과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은 과목은 1, 2, 3, 4, 9, 11, 12, 15, 16 이렇게 해가지고 총 9강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요. 9장 안에서 1장부터 16장 가가지고 9장 안에서 제목이 법사강사의 흐름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류인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한 전개 과정과 핵심적 내용을 설명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요 밑에 있는 한 철학자의 개별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돼 가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교수님이. 어떠한 철학자의 어떠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논리를 펼쳤는지 해서 그 전개 과정은 영향을 받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 핵심 내용은 그 영향 받았을 때 그 주 내용을 설명해 보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글로서 설명해 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글로서 설명하라는 거는 한마디로 정리해 주면 돼. 정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로 전개 과정과 핵심 내용으로 전개하라. 어떻게 해요? 철학자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보시겠지만 법사성사 요번에 나오는 거는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제 요번엔 법사성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학년부터 4학년 전공 과목을 교수님들이 상의를 서로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개별로 생각하고 자료를 올린 게 아니라 아마 교수님들 전체가 회의를 하고 방향을 공통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왜 받았냐면은 한 분야만 얘기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과제물을 제시함으로써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끔 한 것 같아요. 특히 더 심한 거는 지금 법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나오는 법사성사, 법과 사회 이 두 과목이 특히 더 광범위하게 나오는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논하라 이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자료 정리하고 그 내용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되는 걸로. 자, 그래서 이제 자연법 논의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하죠. 자연법 사상과 그 다음에 근대 자연법 사상, 르네상스까지 해가지고 근대 자연법 사상까지 쭉 가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 나오는 소크라테스부터 쭉 나오는 이 학자들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요. 예고 책에 있는 사상가들의 내용을 계속 영향력 있는 전개 과정을 얘기하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A4 용지 최소 6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리하다 보면 10장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10장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까지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6장을 넘기고 6장을 넘기고 한 8장 이내 8장 안쪽으로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반 생각하면은 이게 자연법론 한 3장 이상, 법실증주의 3장 이상 이 정도만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료가 나오거든요. 충분히 나오니까 장수가 6장, 최소 6장이라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작업하다 보면은 충분히 넘어요. 안 넘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법실증주의는 이제 근대하고 현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근대를 홉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인 하트, 그 다음에 최종적인 라드부르 교수님이 주장하는 거기까지가 이제 전개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이 나왔죠. 학습 범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장을 연결해서, 이 연결이라는 게 전개 과정이에요. 각 장들을 연계해서 이게 전개 과정이라는 이 뜻입니다. 전개 과정. 그리고 나서 서러운 본론 결론이라는 체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서러운 본론 결론이라고 해서
아니, 장수는 10장이 넘는데, 이제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10장은 넘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학습 범위, 여기서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체계적인 것도 얘기를 하면서 갈게요. 그래서, 지금, 10장, 10장 넘는 게 당연한 거예요. 10장 최소 6장이니까 한 30장 나와도 돼요. 한 50장 나와도 되고 상관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뭐 자세하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아무튼 교수님이 생각하는 거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체크하고 넘어가면은, 이 학생이 전반적으로 훑어봤구나. 이걸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전개과정이라는 거는 그 사상가들이 영향을 받았던 그 내용을 표현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상가가 주장한 그 학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상, 그거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확장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 뭐 어떤 영향을 줬다, 이렇게까지는 자세하게 안 다뤄도 됩니다. 왜냐면 그것까지 나가게 되면 정말 몇십 장이 됩니다. 몇십 장. 예, 한 20장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태어나서 언제 죽은 것까지 상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영문 표기 정도, 요 정도만 하고 언제 출생해서 언제 죽었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예,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봅시다. 두 번째,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얘기 나왔는데 요거부터 좀 먼저 얘기 좀 할게요. 일단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서론이라는 거는 내가 본론과 결론을 내리기 전에 서론은 몇 가지의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그 타입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첫 번째는 서론에서 이 본론과 결론에 흘러가는 전체적인 구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지금 법사전서의 과제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어떠한 본론의 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서론에다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본론에다가 얘기할 내용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자연법하고 이제 법실증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사전서라고 하면 크게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연법론은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학자들이 있고 법실증주의는 이러이러한 학자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자세하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하고 서론을 끝내도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서론이라는 게 아까는 이제 처음엔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하고 구조적인 얘기죠. 두 번째는 내가 그 본론에다가 얘기할 내용을 한번 살짝 건드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상을 얘기해 주든, 예를 들어서 자연법론이란 해가지고 자연법론의 정의를 써주든, 법실증주의 정의를 써주든, 아니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한 예의 어떤 학자들을 얘기해 주든, 그렇게 해서 구분을 시켜주고 내가 이제부터 자세하게 전개해 나가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서론을 비워둬요. 일단은 서론을 비워두고 본론부터 먼저 작성을 해요. 자, 본론을 이제 자세하게 작업을 하고 나서 결론을 내가 내리고 나면은 거꾸로 그때 가서 서론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본론을 썼어요. 자세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자세한 내용이어도 여러분들이 대충은 이게 이래이란 내용이 핵심이구나 하고 핵심 키워드가 나와요. 그리고 결론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결론 내용과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과 결론에 있는 내용을 합쳐가지고 서론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해서 서론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보다시피 본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면 돼요. 하나는 이제 자연법론이 하나 나눠지고, 두 번째는 법실증주의 나눠지고, 그리고 자연법론에도 고대 그리스 자연법이 있고, 그리고 또 근대 자연법 사상이 또 두 개로 나눠지고, 법실증주의도 두 개로 나눠지죠. 근대 법실증주의, 그 다음에 현대 법실주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면, 예, 그렇죠. 예,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건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론에는 자연법론 법실중지하고 또 자연법론 안에서도 또 두 개로 나눠지고 법실중지 안에서도 두 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가면 돼요. 다음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 때 제목만 딱딱 써버리지 마세요. 자연법론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눠질 때 그 앞에다가 조금 간단하게 써주세요. 자연법론 하면서 자연법론이란 이런 내용이고 고대 그리스 자연법과 근대 자연법 사상이 있다 하면서 또 상세하게 또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는 목차는 그런 식으로 구분해주면 법사성사 이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는 끝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보자고요. 자, 결론은 여러분들이 제가 책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책의 뒷부분에 있어요. 책의 뒷부분에 가보면 자연법하고 법실중주의 두 개를 비교한 게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한 그 항목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은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시면 1번 아니면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됩니까? 제 얘기를 이해를, 예, 오케이. 예. 다른 분은 이해되시면 1번 좀 써주세요. 이해 안 되면 다시 제가 편집해 가서 올린 자료를 다시 한번 녹음된 내용을 보시고 그렇게 재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또 얘기해 드릴 거니까 중복된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예. 자, 이제 두 분 말고 다른 분 듣는 분은 안 계신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넘겨 봅시다. 자, 이제 큰 개관은 얘기했고 책 목차 볼까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1, 3, 4, 1, 2, 3, 4,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죠. 자, 여기서 9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9장으로 다 넘어갈 필요 없고, 5장, 6장, 그 다음에, 사실 7장은 빠져도 괜찮은데, 8장은 필요해요, 8장은. 스콜라 철학자들 얘기도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넣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뭐 충분히 스콜라 철학자도 들어가 줘야 되고 이제 9장부터 보시면은 이제 근대 법사상이 이제 법실중주의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장 같은 경우는 뭐 계몽주의니까 이건 빠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도 뺀 것 같아요, 교수님이. 10장은 빼고 11장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공리주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벤담이라고 나오는데 벤담이 공리주의거든요. 근데 여기는 13장에 빠져 있어요. 근데 13장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13장도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도 들어가 줘야 돼요. 그 존 스튜어트 밀도 공리주의에서 벤담하고 밀하고 대표적인 공리주의자거든요. 그래서 14장도 들어가 줘야 되고 15장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히틀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근대 법실중주의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현대 법사선사, 이게 이제 현대 법실중주의,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현대 법실중주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십니다. 16장을 좀 잠깐 목차를 보시면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2절에 보시면 1절도 그렇고 2절도 보시면 우리가 자연법하고 법실중주의에 대해서 계속 뭔가 같이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데 특히 16장 1절에 보시면 자연법 르네상스에 대한 비판이라고 나오죠. 세 번째 자연법 르네상스 비판을 나오는데 자 앞에 부분 르네상스가 다시 한번 가보세요. 르네상스를 가보시면 자 르네상스에 가보면 7장이죠. 7장. 네, 7장이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 범위에 보면 7장이 없죠. 네, 7장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7장도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근대 영국의 법사선서 나오기 전까지는 다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예, 거기에 이제 고대와 근대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연법으로 보시고, 그 이유가 이제 법실중주의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제 화면을 아직 안 넘어간 이유가, 자, 보세요. 제 화면을 볼게요. 법실중주의라 해가지고, 법실중주의에서 처음에 여기서 보시면, 아니, 그 위에 보면 근대 자연법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회계약법이라고 나오죠. 이 사회계약법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회계약법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 이게 사회계약법이라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고 보시면은 거의 군주를 위한 거예요, 군주. 누구하고요? 백성, 그 시민과 군주의 그 다스리는 걸 서로의 약속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우리 여기 때는 이제 그걸 사회계약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회계약론이라고 보는 건데 이 사회계약론은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사회계약론은 법으로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전개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자연법 사상에다가 이제 남겨놨는데 이 사회계약법을 주장을 하면서 그게 군주가 어떻게 보면은 시민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룰을 가지고 참고사항으로 가져가라고 헌정한 거예요. 헌정한 내용. 근데 이게 사회계약법은 법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입법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실중주의라고 우리가 이제 그 법실중주의는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법을 만들 때는 법을 만드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행정부에서 다 했죠. 그리고 나서 어디입니까 그 호크죠. 로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이분법론을 얘기했고 이분법론을 얘기할 때 이제 그때 입법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법실중주의하고 다 연결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꼭 뭔가 시민을 다스리는 하나의 룰 같은데 이게 특이하게도 이 법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책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자,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9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그 사이에 들어오신 분 누구누구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여기 와서 인사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도 좀 딱딱한 얘기 할 거니까 인사 잠깐 하고 넘어가요. 지금 들어오신 분 앞에 인사 안 하고 10분이네. 지금 법사강사 듣는 분만 좀 대답 좀 해주실래요? 2분 빼고. 현정학우님하고 은혜학우님 빼고. 다른 분. 법사강사 지금 듣는 분. 수강하시는 분. 들어오신 분 또 있나요? 법사강사. 없나요? 2분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 없어요? 그러면 2분만 체크하고 갑니다. 계속 2분만 체크할 거예요. 자, 그럼 교재 봅시다. 교재 보면 자, 예. 들어오셨군요. 앞에 내용 들으셨죠? 경학원님 그 앞에 내용 들으셨나요? 처음 시작할 때 계속 계셨나요? 오케이. 예. 예, 명성학원님 앞에 있는 내용 들으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앞에 내용 들으셨어요? 자, 그럼 네 분이 지금 법사강사 수강하고 있고, 제가 4분만 체크하고 좀 갈게요. 다른 분들은 경차하는 부분만 있어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법사강사 하는데, 이제, 최소한 수강하는 분들이니까, 그럼 앞에 내용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인 내용, 서론, 본론, 결론 내리는 방법도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좀 참고 삼아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제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법사강사만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그런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과제를 쓰더라도
그런 형식으로 쓰시면 아마 그 과제물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딱 그걸로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얼추 그 정도 80% 이상은 대부분 이제 그런 형태를 쓰거든요. 자, 이제 그 차례를 보시면 제 1장을 보세요. 1장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목차입니다. 목차 차례를 보시면 이제 1장의 3에 보면 법사상을 분류하기라고 나오죠. 자, 3에 가보세요. 법사상의 분류. 앞에 부분은 이제 모르겠지만 법사상의 분류를 보면 자, 법사상의 분류를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 나오죠. 여기서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특정한 법사상이 자연법론인지 법실중주의인지 이렇게 이제 먼저 나눠진다고 하죠.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서론이에요. 서론. 저 지금 이 책 처음 봐요. 지금요. 예, 저 지금 책 처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 목차만 보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사실. 예.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제1장 3에 보면은 법사상을 분류하기, 여기에서 일단 크게 분류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 서론이 됩니다. 서론. 자, 이제 본론을 가볼까요? 본론을 가보면 이제 고대 그리스부터 나오죠. 자, 고대 그리스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서로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분이 남기지 않고 플라톤이라는 그 제자가 남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그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죄송합니다. 소크라테스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때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소크라테스는 문서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대신해서 그 사상을 이제 전파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처음 시작할 때가 자연법인지 아니면은 자연법이 아닌 법실증주의인지 그거를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법실증주의는 저 뒤에서 나와요. 뒤에. 근대에서 나오죠. 근대. 예, 근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고대잖아요. 고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법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법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그게 관습법을 통하든 아니면은 뭔가 황제가 되든 아니면 교황이 되든 어떤 이제 룰이 있죠. 그 사회를 다스리는 하나의 법이 있으면 그 법은 이 인간이 만들었다 아니면 신이 만들어뒀다 아니면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신을 대신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먼저 하세요. 그 생각을 먼저 하고 들어가셔야 돼. 그러지 않고 책을 무조건 막 보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때 당시에 법은 우리가 법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약속이죠. 규율이죠. 어떻게 보면 규율이고 그 규율은 문서로 남기긴 했는데 문서로 남길 때 그거는 아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법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계명 같은 거예요. 계명이다 보니까 이거를 사람이 만든 계명이 있고 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규율이 있고 또는 신을 대신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당하잖아요. 사형 선고를 당할 때 악법도 법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하는 이 악법이라는 거는 자연법이냐, 신이 만든 법이냐, 아니면 신을 대신해서 만든 법이냐, 아니면 사람이 만든, 인간이 만든 규율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죽은 거는 어떻게 죽어요? 사형 선고 받은 건 신법으로 안 한 거예요. 신법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때는 신법이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은 영향을 받죠. 어떤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스승이 악법으로 인해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회의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플라톤은 그 회의감을 가지고 사상을 전개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플라톤은 결국은 이때 얘기하는 악법을 주장하지 않겠죠.
무조건 이제 이제부터 자연법을 주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사상이 이제 자연법에서도 대표적인 게 여기서 보세요. 사정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얘기하는 2장에서 2절에 보면 고대 자연 철학의 사상이 나오죠. 2장에 있는 2절에 고대 자연 철학에 대한 사상 요구를 조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요 개념만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결국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사상은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제물의 자연법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4장에 보면 플라톤부터 나오겠죠. 플라톤은 이제 그 4장 1절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공산제도가 나오죠. 공산제도, 철의 정치 있잖아요. 철의 정치였으니까 공산제도, 철의 정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철인왕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플라톤이. 그리고 플라톤은 그 아카데미를 세우죠. 아카데미를 세우는데 그 교육의 사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패스에 넘어가도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상은 공산제도하고 철인왕, 그리고 이제 법률. 예, 법률에 얘기하면 이제 자연법이 나오니까 요 세 개만 다루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절에 보시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플라톤의 또 제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가들이 항상 발전해 나가는 거는 내 스승, 그 앞에 있는 스승한테 배우고 나서 그 스승의 사상을 확장해 나가고 정리하는 그 사상가가 있는가 반면에 대부분은 비판을 해요. 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은 과거에 있는 시대와 현재 시대는 그 사회적인 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승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심지어는 그 한 사상가가 초기에 주장했던 거하고 자기 말기에 주장한 게 또 다른 그런 사상가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자기 노년에 제자를 만나가지고 제자가 그거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도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마 공부하신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파가 나오는데, 이 스토아 학파는 학자가 아니에요. 이때 이 스토아 학파는 이 앞에 있는 학자들의 주장하고 또 다른 전개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자연법을 신이 만든 법을 주장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도 이럴 때는 집어넣어줘도 되고, 집어넣어준다 그러면은 자연법에 대한 한 학자로서 한 분류로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주장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대적으로 넘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스토아 학파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뒤에 가서요. 뒤에 영향을 받는 게 있으니까 요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키케로 같은 이런 학자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자, 5장에 보세요. 5장에 이제 중세가 들어갑니다. 중세에 이제 아구스티누스라는 거는 이제 황제죠. 황제 이름이죠, 이게. 아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이제 요때는 황제 중심으로 이제 전개에 나가다 보니까, 중세 전개돼 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론, 법이론, 예, 요 두 개가, 그리고 이제 신앙과 철학이라는 것도 영향을 다 받아요. 그래서 사상은 국가론하고 법이론, 이게 사상이에요. 예, 사상이고 그 사상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너스에 대한 요것도 이제 여기서 보면 정의론하고 자연법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론하고 정체론 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법론이 나와요. 그래서 정의론하고 정체론은 하나의 사상이고요.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자연법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 6장에는 이제 후기 스콜라 철학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명은 안 되지만 3명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한 줄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도 무시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은 그 범위에서 집어넣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한 2줄이든 3줄이든 무조건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주장했던 거. 그래서 자연법하고 실정법하고 서로 이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체크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실정법이 나중에 후대가 가지고 이 영향을 받아야 돼. 법실증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때 이걸 써줘야 나중에 법실증주의 가가지고 앞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았다는 그 학자를 다시 부르면서 전개해 나갈 수 있어요. 법실증주의가 갑자기 훅 생긴 게 아니에요. 앞에 여기서 보세요. 후기 스콜라에 보면은 실정법이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하나의 기초적인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얘기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다시 2절에 보시면 4장 2절 4에 보세요.
성문법, 자연법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성문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완전한 성문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가 지금 현재 똑같은 용어로 쓰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콜라 철학자들 요 세 분은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주고 가세요. 그러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실중주의 얘기할 때 어디서 영향을 받아서 이 법실중주의가 전개해 나간다고 갈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르네상스 갑시다. 르네상스를 보면은 마키아벨리가 이제 군주론이 나오죠. 이 군주론이 사실 마키아벨리는 상당히 극과 극을 달려요. 어떤 후대에 남기는 게 극과 극이에요. 악이다 선이다 뭐 극과 극입니다. 논하는 게.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제 아부를 떨었던 사람이죠. 군주론에서 황제한테 이제 아부를 떠는 게 이제 군주론입니다. 그래서 이 군주론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꼭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사회계약하고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계약하고.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한번 좀 군주론을 한번 좀 살짝 건드려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보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절 3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관용과 종교 간의 대화라고 나오는데 요것도 좀 체크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 이게 왜 이러냐면 아마 우리가 앞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죠? 관용과 종교 여기 영향을 받는 게 우리가 이제 해이주의가 막 나오잖아요. 해이주의가 나오니까 이 해이주의가 어떤 영향을 또 받죠. 그게 이제 근대 자연법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투지우스하고 이제 그루티우스하고 다 논해줬으면 좋겠고. 자, 이제 8장에는 이제 스페인의 스콜라 학자라고 나오는데 스콜라 학자도 이제 보시면은 1절에 자연법이 나오죠. 자연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라스 카사스라고 해서 카사스에 여기서 보면 이제 자유론하고 국가론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마 반복돼서 나오는 게 국가론이라는 말, 자유론, 국가론은 전체적인 내용이 항상 그 단어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국가는 군주와 시민을 다루는 거고 자유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로 나왔다면 이건 군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주가 있구나. 다 이제 그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 수아레스에 대한 법이론도 간단하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고 여기까지가 자연법론입니다. 자연법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법도 처음에 이렇게 간 거예요. 앞에는 이제 초창기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망하고 죽고 난 다음에 플라톤에 의해서 이제 자연법이 이제 시작되죠. 자연법이 시작되면서 그때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완전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순수한 신의 법이다. 아니다. 신을 대신한 법이다. 신을 대신해서 인간이 만든 법이다. 이렇게 두 개가 공존했어요. 그러다가 신이 절대적인 신이다. 그 다음에 후대 넘어가면서 아니다. 신에 의해서인 게 아니라 이거는 신을 대신해서 만들어지는 자연법이다. 이게 이제 후대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자연법론이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러한 영향을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자연법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실중지 가봅시다. 법실중지 이제 9장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9장. 9장을 보시면,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법실중주의가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이 혁명을 생각하면 돼요, 혁명.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서양에 보면 혁명은 다 이제 시민혁명이죠, 시민혁명. 우리는 이제 국민의 어떤 시민혁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보세요. 9장지 1절에 보면 청교도 혁명이 나오죠. 네, 청교도 혁명이 이제 발생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자연법보다는 이제 실정법으로 이제 갑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은 잘 보세요. 다시 제가 얘기를 하면은 법실중주의는 반드시 법을 만드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법실중주의가 반드시 연결됩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는 왜 자연법으로 갔냐면은 그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특별하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근대 영국 법상서에서 보시면 청교도 혁명, 어떤 시민혁명이 발생되고 그게 종식을 찍으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시민이 결국은 이기면서 끝나죠. 이기면서 끝났는데 이제는 우리 시민하고 약속을 하자.
우리 약속을 하자. 어떻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이 법은 우리 시민들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황제 너도 지켜 이거예요. 황제 당신도 지켜. 그래? 그럼 내가 그 법을 지킬게 해서 나오면 어떤 기관이라면 그게 처음에는 행정부였어요. 행정부에서 법도 만들고 집행도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권 분립론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법은 어떤 기관에서 처음에 행정부 그다음에 입법부 이렇게 해가지고 법이 만들어지면서 법 실중주의가 이제 태동되고 또 이제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 법실중주의가 이제 근대 법실중주의가 되는 거죠. 근대 법실중주의여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현대 법실주의에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 넘어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법실중주의 나올 때 절대적이었거든요. 어떤 절대적이냐 처음에 자연법이 나올 때도 신의 절대적인 법이라 그랬어요. 이 법실중주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법을 만들면은 무조건 법은 지켜야 된다. 이거였어. 어느 누구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주 악법이 나오는 거죠. 그게 나치법이 나오는 거예요. 나치법. 처음엔 그럴 거라고 보지 않았죠. 근데 결국은 그걸 악으로 이용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모순이 있다. 그러면 이걸로만 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제한을 두는 거죠. 제한을 두는 게 꼭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하나의 제한을 둬요. 그 제한되는 내용이 결국은 그게 현대 법실중주의입니다. 이러이러한 거는 제한을 둬야 된다. 이러이러한 거는 이래서 제한을 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뭔가 수정을 하죠. 그래서 그 수정된 법실중주의가 현대 법실중주의예요. 자, 다시 봅시다. 그럼 9장에서 보시면 홉스가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보세요. 사회계약론이라는 나오죠. 사회계약론이 나오는데 이 사회계약론은 결국은 이게 리바이어던이라 해가지고 이게 국가예요, 국가. 새로 단어를 만들었죠, 이게. 하나의 국가를 얘기하면은, 국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조직을 만든 거예요, 지금. 전에는 이제 군주와 모든 걸 다 정치를 해버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조직을 만들어서 간다는 거죠. 그런 조직을 만들면 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룰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법을 만들어야 되죠. 법을 만들려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근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실주의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자연법에서 많은 사상을 가지고 와요, 사실은. 영향을 받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2절 5에 보면은 자연법과 실정법이 나오죠. 자연법과 실정법이 나오면서 그 두 개를 비교해 갑니다, 비교해 가요. 이때는 절대적인 법실중주의예요. 절대적, 그러니까 상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로크가 나오죠, 로크. 로크에 대해서 얘기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0장에 이제 계몽주의가 나오는데, 이 계몽주의도 사실 이제 우리가 과제물에서는 벗어났지만 이것도 좀 다뤄줘야 돼. 왜냐면은, 스피노자도 사회계약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성 얘기 나오니까 제가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다. 제가 이거 빠뜨릴 뻔 했는데, 자연법하고 법실중주의하고 또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물론 체간에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수법학이라는 게 있고, 이제 자연법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실천법학이 있고 자연법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법은 자연법학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법실중주의는 실천법학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실천법학은 과학이에요, 과학. 뭔가 입증이 되어야 되고, 입증이 반드시 돼줘야 됩니다. 우리 법실중주의가 대표적인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입증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요. 그래서 그것도 꼭 여러분들 과제물에 꼭 넣어주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제물에 그 내용을 꼭 좀 넣어주시고, 자, 이제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에 있는 내용도 좀 다뤄줘야 돼요. 법실중주의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보면 이제 상권분립론이 나오죠. 몽테스투에서 상권분립론이 나오고, 그때 이제 법실중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5에 보면 이제 제한정부론이 나오는데, 이 제한정부론은 여러분들이 헌법에서도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정부 때, 이 상권분립이었잖아요. 상권분립이었기 때문에, 의회가 강해지는 것과, 입법부가 강해지는 것과,
의회주의가 강해지는 거와 사법부가 강해지는 거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몽테스키가 그런 것도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균등한 세계가 서로 견지하고 균형이 잡혀 있는 상권 분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제 사상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10장에 있는 계몽주의가 계속 연결해서 나와야 돼요, 연결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10장을 완전히 배제해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11장은 연결해서 몽테스테, 그 다음에 이제 루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청교도 혁명하고 프랑스 혁명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양에서는 이 혁명이 거의 시민혁명이에요. 청교도는 종교혁명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프랑스는 이제 완전 시민혁명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현대 법실중주의와 이제 많이 유사한 그런 이제 법으로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칸트하고 헤겔은, 칸트는 순수 비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수 비판이라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헤겔은 그거 이론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칸트는 아까 제가 얘기한 순수 법학하고 실천 법학이라는 그 두 개의 중간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양쪽으로 다 비판하는 게 칸트거든요. 근데 헤겔은 그렇지 않아요. 헤겔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천주의로 가는 거죠. 실천주의로도 사회과학으로 합니다. 사회과학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칸트의 사상과 헤겔의 사상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분해서 사상을 논해주면 되고, 자, 이제 13장에 보시면 공리주의가 나옵니다. 공리주의는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둘만 나와주면 돼요. 공리주의가 어떠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벤담과 스튜트 밀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나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법실중주에서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 두 번째 보시면은, 아나키즘에 대한 얘기 나오고, 마르크스주의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다 법실중주의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라, 요것도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현대 법실중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도 이제 근대 이제 법실중주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치 법실중주의가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그 배경이 앞에서 이렇게 전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법을 잘 이용한 거죠. 어떻게 악법으로 잘 이용했던 이 히틀러의 작품이까지가 이제 근대 법실중주의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체크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19세기 간 거거든요. 19세기까지 자연법이 존재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과제물에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은 게, 자연법이 이거는 신이 만든 법이구나 라고 해서 완전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19세기까지 갑니다. 예, 19세기 2차 세계대전 끝날 전까지 자연법이 가요. 완전 사라지지 않아요. 잠깐 침체기로 간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연법이 한번 쇠퇴해졌다가 다시 한번 부흥을 찍거든요.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또 한번 쇠퇴기로 넘어가요. 마지막 근대 자연법에 까지가 19세기까지 간다고요. 올해 근대까지 온 거죠, 거의. 19세기까지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체크해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직도 자연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죠. 종교는 대표적으로 지금도 자연법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죠. 물론 우리 법실중주의에도 자연법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것은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거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아직도 종교법에서는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죠, 아직도. 자, 이제 16장은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할게요. 현대 법사상사는 지금 현대 법실중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라드부르 교수, 이 분이 이제 왜 현대 법실중주의가 왜 필요한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일반 참여자가 무슨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6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이게 결론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결론 들어가는 사항이어서 거기서 보시면 이제 2절에 1 보면은 법실중주의와 자연법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결론 내려주시면 돼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줬어요. 아무래도 책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하나 요령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책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건데, 특히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책을 읽어보시면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빗금을 그세요. 자로. 자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빗금을 그세요. 자, 빨간색은 내가 이제 요번 과제물에다가 꼭 넣어야 될 내용들이구나. 파란 거는, 그거보다 더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그건 파란색, 아니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 꼭 넣어야 되겠네. 할 때는 빨간색으로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과제물 쓸 때 그 체크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체크된 부분만 쭉 보시면서,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체크해 주시면서 주석을 달면 됩니다. 그러면 법사선서 과제 쓰는데, 글쎄요, 하루 이 책 보고, 그 다음날 정리하면서 과제를 쓴다 그러면 이틀이면 끝나지 않겠어요, 그죠? 하루도 너무 긴지 짧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지금 책을 거의 다 요점 정리하는 시기라 그러면은 그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일 거예요, 아마요. 굉장히 효과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이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선사에 대해서의 주제는 아마 기말시험 대비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건 100% 기말시험 대비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봄으로써 기말시험도 대비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말시험 공부 다 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석이조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교수님이 원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를 좀 힘들게 하지 않았나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법사선서 질문해 주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사선서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우리가 시작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지금 49분이지만 49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좀 한참 있다가 시작했기 때문에. 예, 질문 게시판에다 좀 남겨주세요. 질문 궁금한 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듣고 책을 보셔도 되고,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하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크를 하세요. 빗금을 그시고 그 빗금 금 부분만 쭉 넘기면서 예, 맞죠? 예,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과제물 쓰면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예, 과제물 쓸 때는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왜? 체크한 부분만 보면 되니까. 책 읽으면서 체크하고 나중에 내가 과제물 쓸 때는 그 체크한 부분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옮겨 놓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말 시험이 완전히 대비가 되죠. 예. 제가 중세까지 했죠. 우리 스터디 중세까지 했는데 여기 제가 해드린 것까지가 자연법이었어요, 사실. 예,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것까지가 자연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남은 게 이제 법실중지만 남았어요, 사실. 그래서 앞에 있는 제가 설명할 때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자연법 쓸 때 이 전개에 나가는 배경은 충분히 공부가 숙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질문 없는 걸로 갈까요? 질문 없으면 바로 다음 공정거래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공정거래법. 자, 이제 여기다 넣고 공정거래법으로 갑시다. 자, 공정거래법 교재 준비해 주세요. 자, 교재 준비하셨으면은 1번 좀 남겨주세요. 공정거래법 듣는 분,
자, 공정거래법 듣는 분. 공정거래법 듣는 분 게시판에다 명순하고님 또 다른 분 또 한 분밖에 없나요? 예, 한경하고님, 예, 두 분, 또 다른 분, 두 분밖에 없나요? 자, 그러면 공정거래법 잠깐 볼까요? 자, 다른 분은 안 계세요? 두 분만 제가 그러면 그 체크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얘기할 때요. 두 분만 계속 물어보면서 갈 거예요. 자, 그 과제 내용하고 교재를 좀 봐주세요. 교재에 우리가 그 시장 지배력이죠. 자, 시장 지배력은 차트 2에 있어요. 그죠? 독과점 규제에서 저기 2절에 시장 지배력 나오죠. 자, 자, 들어가겠습니다. 법사능사. 자, 두 분만 체크한다 그랬어요, 제가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용을 좀 봅시다. 자, 이제 공정거래법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거부터 제출 방법, 작성 서시 분량 제출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3매 이내네요. 그러니까 뭐, 3장을 넘기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그 내용은 교수님은 3장을 넘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제가 절대적으로 표현했죠. 3장을 넘기면 안 돼요. 이 내외라 그러면은 3장을 넘겨도 괜찮은데 이 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3장이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표지 제외죠. 표지 빼고, 예, 표지 빼고 3장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걸 정확히 좀 아셔야 돼요.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3매 이내, 절대로 3매 넘기지 말라는 거고, 표지라는 거는 목차겠죠, 목차. 예, 그래서 목차를 포함해서 3장 정도면 되겠네요. 자, 참고 자료 보세요. 교재 차트 2, 제2절, 제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네요. 제2절 시장 지배력 사업자의 지위남용 금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멀티미디어 강의를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멀티미디어 강의를 좀 들어주세요. 어디? 2장 제2절, 2장 제2절 시장 지배적 사업장의 지위남용 금지, 요거를 좀 들어주시면 이제 얘기 나오죠.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지문보다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문제 1, 2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서론본론 결론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질 필요 없이 문제 1, 문제 2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1 봅시다. 위에 있는 건 지금 위에 있는 지분이죠. 위에서 콜라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근거는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 근거. 자, 문제 2. A의 유형. 자, A의 행위. 여기서 보면 콜라 제조 시장에서 A, B, C, D, E까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A입니다. 이건 하나의 회사입니다. 회사. A라는 회사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단에 대해서 쓰시오.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물어보는 지위남용 금지에 해당되겠죠, 이게. 예,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지문을 봅시다. 콜라 제조 시장에서 5개 회사가 있습니다. A서부터 E까지 5개 회사와 여러 소규모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소규모 회사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각 회사의 매출액은 A는 150억, B는 80억, C는 30억, D는 20억, E는 5억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배하는 것이 A는 44%, B는 34%, C는 9%, D는 7%, E는 3%인데, 자, 일단 그 해당되는 이제 그 프로테지가 나왔죠. 이건 시장 지배하는 프로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C하고 E는 계열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C하고 E가 합쳐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C하고 D를 합쳐보세요. 그러면 이거 합치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C하고 D하고 여긴 10%가 넘어갔네. 이런 거죠 지금. 요걸 좀 체크하자는 거예요. 9 플러스 7%니까 16%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C와 D는 서로 계열사이다. 16%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1.25리터 제품 가격을 우리가 이제 그 페트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페트병인지 그 병 얘기하는 건지 1.25니까 좀 큰 거죠. 그죠?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을 8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A는 지금 시장을 44%를 가지고 있습니다. 44%를 가지고 있으면은 엄청난 영향력이 행사되겠죠. 이 시장에서 44%니까. 그러면 850원에서 1000원을 인상하면 나머지 해당되는 업체도 덩달아서 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손해는 여기에 대해서 피해는 우리 국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지배하는 그 회사에 의해 가지고 시장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를 막자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금 공정거래예요. 공정거래. 독과점 규제하자는 거죠, 지금. 독과점 규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을 봅시다. 책에 이제 여기는 이제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같이 강의 듣는 게 아니고 2장 2절 가봅시다. 자, 책 2장 2절 가보세요. 자, 2장 2절에 보시면 이게 지금 문제 1, 문제 2가 세매 이내이기 때문에 어떤 학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줄줄줄줄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략하게 가면 됩니다. 이게 최대한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36페이지죠.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 이제 제도 취지, 그 다음에 제도 연령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봐요. 자, 그럼 이제 2절에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의의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넣어줘야 되죠. 이건 들어가줘야 돼요. 왜? 지금 여기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라는 게 설명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의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론본론 결론을까지는 작성을 안 하더라도, 서론본론 결론은 작성하는 얘기 특별하게 없으니까 그건 작성을 안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딱 보시면 가는 거죠. 처음에 이제 첫 제목이 뭐겠어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의의. 예, 의의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처음에 나오잖아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해가지고 요걸 그대로 써줘요. 자, 근데 여기 근거가 어디에 나와요? 법 2조 7호에 나오죠. 2조 7호.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공정거래를 아직 시작 안 해서 아직 안 드렸지만 이게 제가 아마 거기 가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카페에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공정거래가 약칭이에요. 약칭. 이게 이제 줄임말이거든요. 플레임이 뭐냐면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지금 플레임이거든요. 법률 이름이. 그래서 이걸 약칭으로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 뭐라고 나오면 독점 규제란 말 나왔죠. 독점 규제 그리고 공정거래 여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독점 규제입니다. 독점 규제. 독점 시장을 독점하는 걸 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만든 게 이제 공정거래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 2조 정의입니다. 정의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죠. 7이라고 나왔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7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7호에 보면 이거 그대로 써 있어요. 법조항에 보면 그대로 이 책에 있는 게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대로 써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도 똑같이 되어 있죠. 제가 여기 있는 거 그냥 읽어 드릴게요. 이건 법입니다. 7호에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 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여기까지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예요.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의 점유율, 아까 프로텍션 나왔죠. 시장 점유율 나왔죠. 그 점유율도 보고, 그 다음에 진입 장벽에 대한 존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규모도 나왔죠. 그 규모는 대부분 뭘로 가요? 매출액으로 가죠. 매출액. 얼마 정도, 연 매출액이 얼마씩이냐. 이게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기서 경쟁 사업자의 사업적 규모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뭘 고려해요? 이걸 고려하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거죠.
그리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 하면 일단 정의 내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책으로 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밑에는 이제 판례인데 판례를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어요. 예, 판례를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법적 근거는 반드시 제시해 줘야 돼요. 어떻게 제시해 줘야 되냐면은 제가 지금 이걸 왜 체크하고 넘어가냐 보세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누구이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근거가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거예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 하면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지금 제2조 정의의 정의. 정의에서 7호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법적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업자가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38페이지에 보시면 요건이 나옵니다. 요건.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요건 효과죠. 어떠한 요건이 발생되면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요건이죠. 그러면 이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요건이 갖춰지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 그 효과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제재 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시장 지배를 안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제재하진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지금 독점을 규제하자고 나왔잖아요. 그 규제를 하는 그 효과가 어떤 요건에 있어야지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요건이 나오면은 요건도 이제 우리가 써줘야 되겠죠. 이건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요건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판단을 몇 가지 한다 그랬죠.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법률에서 법률 있는 거 책에 있는 게 아니라 법률 있는 내용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 지배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게 요건이에요. 이걸 검토한 이 자체가 요건입니다. 지금 그럼 제일 먼저 뭘 봤어요 지금요? 지금 시장 점유율 봐야 되겠죠.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진입장벽에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그걸 요건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건이 법 4조에 나와요. 법 4조를 보면, 자, 법 4조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법조문에는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정거래법 뭡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보세요. 자, 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이러하게 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면은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라는 얘기는 뭐예요? 40억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회사가 여기서 봅니다. 1호 1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100분의 50,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시피 A가 44%니까 과반수는 아닙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 이하의 사업자. 3 이하의 사업자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상 이하가 있죠. 이상 이하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하라는 얘기는 포함된 겁니다. 3개 이하입니다. 3개 이하. 그 3개까지죠. 3개까지는 해당되죠. 3개 회사가 합쳐져 가지고 몇 프로냐면은 100분의 75. 결국 뭐예요? 25%면 된다는 거예요. 25% 이상. 25% 여기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돼요. 그래서 아까 C하고 D하고 합쳐졌죠. 계열사니까 17%가 나왔죠. 예,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것도 이제 좀 있으면 다 체크해 갈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건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했던 여기서 보면 A에서 E까지가 어떤 요건이 되는지가 이제 먼저 구분해 줘야 돼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합시다. 좀 이따 이제 결론 낼 거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요건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39페이지 봤어요. 39페이지 보시면 3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자축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뒤에 부분에 있는데 여기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책에 나오는 그 가로에 보면 0해서 제4조 2항
0의 4조 1항, 4조 2항, 4조 3항. 이건 시행령이거든요. 시행령도 반드시 다운을 받으세요. 자료 다운을 받으세요, 꼭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대로여가지고 그 도표를 좀 봐주실래요? 이게 요건이란 말이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요건을 보시면 그 도표를 보세요. 시장 규모, 매출액을 봅니다. 자,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이상을 봅니다. 여기 40억 이상은 어디에 되는 거죠? A가 150억이네요. 되네. B가 80억이네. 되네. 잠시만요. 80억이니까 50억은 A하고 B는 50억이 넘어가네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보면 C, 안 되네. D 안 되네. 일단은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A하고 B는 매출액 기준으로 일단은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자, 이제 두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율을 봅니다. 점유율을 보면 일단 A, B는 이제 빼야 되겠죠. 뭐 일단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이제 구분됐으니까. 그럼 이제 C를 봅니다. 자, C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그 도표를 보세요. 동그라미 1 사업자가 과반수여야 돼요. 과반수는 아니네요. 자, 그리고 이제 3 이하의 사업자가 3개를 합쳤을 때 그 100분의 75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C하고 D를 보세요. C하고 D를 보면 E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됐으니까 일단은 10% 넘어가요. 그러면 E에 있는 5억은 아닌 거예요. 5는 일단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건 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C하고 D가 합쳐졌을 때 시장 점유율에서는 10.16%니까 그거는 해당되는데 매출액을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50억이죠? 30억 플러스 20억이니까 50억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되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계열사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C와 D는 그 계열사기 때문에 합쳐가지고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얘기했던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 구분됐죠? A는 어떤 근거로, B는 어떤 근거로, 그 다음에 C와 D는 어떤 근거로, E는 어떤 근거로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돼. E를 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E는 이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까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1번 문제 됐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방금 요건 나왔잖아요. 정의 먼저 내려주고 그 요건이 그 근거라고요. 법에는 4조 7호, 4조 7호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뭐예요? 4조 1항, 4조 2항, 4조 3항. 시행령에서 그 세 개를 다 끄집어고 오면은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까지 해서 1번 문제는 끝났죠. 문제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봐요. 두 번째 문제는 A의 행위에 대한 지금 독점은 아니지만 과반수가 50% 이상은 아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제재 수단이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하는 회사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위남용 금지에 대해서 지위남용 금지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근거로 해가지고 제재 수단하게 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게 책의 39페이지 2에 보면은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금지란 말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면 되죠. 지위남용 금지에 대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목적을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거기 이제 나오죠. 다 이거 정리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40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서 유형이 나오죠. 자, 유형 세 번째 줄 보세요. 보시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위남용 행위는 자, 종류가 납니다. 부당한 가격 결정. 자, 여기 해당되죠. 850원에서 1000원을 인상했잖아요. 여기 해당되죠. 그 다음에 출고 조절. 수량을 조절한다든가, 그 다음에 부당하게 사업 활동 방해를 한다든가, 또는 부당하게 신규 진입 방해를 한다든가, 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에 대해서 배제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든가, 이러한 예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예를 다 설명하지 마세요. 다 설명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지금 3매 이내로 해야 되거든요.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우리는 지금 부당한 가격 결정에만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당한 가격 결정만 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부당한 가격 결정. 결국 뭐예요?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거가. 자, 시행령,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해서 1항이 뭐예요? 부당한 가격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요구의 근거를 써주시고 요구에 의해서 제재 수단으로 한다라고 써주시면은 이 과제는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근거는 반드시 꼭 써주셔야 돼요. 꼭 써주셔야만 점수가 30점으로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근거 안 써주시면은 30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은 제2조 7호고 시행령은 4조 1항, 4조 2항, 1항 2호, 2항, 4조 3항,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제재수단이라는 거는 제5조 1항, 여기까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종류만 써주시고, 그 중에 여기서 부당한 가격결정,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건 가격결정이 문제죠. 자, 여기까지가 공정거래법입니다.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신 분. 공정거래법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게 끝난 거예요. 그죠? 자, 계시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공정거래법 두 분이 지금 수강 신청하셨다는데 어떻게 제 얘기 되셨나요? 근거 써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형식 갖추지 마세요. 문제 1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시고 문제 2에 쭉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끝납니다. 표지 포함하지 않고 3매 이내니까 여기는 이제 목차가 특별하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형식 없이, 다만 제가 꼭 누라는 거 꼭 누세요. 법조문 넣어주시고 시행령 있잖아요. 그 공정거래법 시행령, 이것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대해서 꼭 그 근거 꼭 넣어주세요. 책에 있는 내용이 그 근거예요. 사실 그게 법조문이거든요. 법조문이니까 주석 따는 방법 아시죠? 자, 주석 따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본문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본문이 아닌 데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본문에다가 만약에 법조문을 넣는다 그러면은 이 책처럼 넣으세요. 책이 지금 나왔죠. 다만 여기서 여기서 0 이렇게 쓰지 마시고 플레임을 쓰세요. 플레임을. 전체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쓰세요. 여기서 법 하면 그냥 법이라고 쓰지 마시고 독점 규제 및 공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쓰시고 제2조 그 7호 이렇게 써주세요. 똑같이 그냥 법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0 이렇게 쓰지 마시고 독점 규제 및 공정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그리고 4조 1항, 4조 2항, 4조 3항, 5조 1항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 플레임을 안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 질문 없죠? 이거는 뭐 공정거래는 너무 간단해서 그 큰 걱정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다시 화면 나고 마무리할게요. 자, 1번 그 첫 번째 문제 화면 보세요. 첫 번째 문제 보면은 그 문제 1에 보시면은 일단 시장 지배적 가진 사업자에 대해서 이 사업자는 A, B, C, D, E에 대해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해당된다면 어떤 근거인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A와 B는 매출액 가지고 되잖아요, 그죠? 50억 이상이니까 매출액 가지고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C하고 D도 그 매출액은 안 되지만 합치니까 각각은 안 되지만 계열사기 때문에 합치니까 50억이 되잖아요, 그죠? 50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지배를 보니까 10%가 넘어가요. 10%가 넘어가니까 이 요건에는 성립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요것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단 2는 해당 안 된다고 써줘야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근거도 다 제시했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도 다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시행령 4조 1항, 2항, 3항에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 그 요건이 시행령이라고요. 시행령. 그거를 책에 있는 그 내용이 다 법조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제재 수단인데, 이제 이게 그 지위남용 금지인데, 지위남용 금지된 유형이 책에
세 줄 내려오면 있죠. 몇 페이지였죠? 아까 여기서 보면 40페이지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유형 해가지고 거기서 세 줄 내려오면은 그 유형이 쭉 나왔죠. 그 유형을 일단 써주세요. 쭉 써주시고 두 줄밖에 안 되니까 써주시고 그 중에 이제 가격결정 부당한 가격 결정에 해당된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시행령 5조 1항에 나온다. 이렇게 해서 5조 1항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근거 제시가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런 게 왜 생겼는지 그 목적도 꼭 써주세요. 그게 그 지위남용 금지 원칙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건 더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일반행정법 할까요? 자, 할까요 말까요? 지금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죠? 게시글에다가 좀 글 좀 남겨주시다. 예. 저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9분이 계시는데. 예. 이해 다 되시는 거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공정거래는 굉장히 힘든 게 없습니다. 예. 네, 예, 다 이해하신 것 같네. 자, 그 일반 행정법을 이제 할 건데, 예, 일반 행정법, 배우냐고는 작년에 들은 걸로 기억나는데, 내가 알기로는. 네, 화장실, 예. 저도 그러면 조금 쉴까요? 한 10분? 물 좀 먹고 올게요. 그러면 지금, 18분인데, 30분에 시작합시다, 30분. 1시 3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이지만 질문할 분 질문하셔도 돼요. 예, 제가 앉아서 물 먹으면서 있을 거니까. 죽는데 제발 죽을 때 병원 앞에 가서 죽고 거기에다가 사인해라. 장기 기증해서 사인해라. 너의 그 건강한 몸 신체가 어떤 사람은 새 생명이 되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고 가고 혹시 시간 나면 응급실이나 와서 생각해. 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신 차려서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줘서 살았어. 예, 뭐 수강 신청했으면 해도 되죠. 일반행정법
수강 신청했으면 당연히 과지문을 하셔야죠. 근데 어이구, 어디서 그렇게 구경하러 오셨어요? 저기 2학년인데 일반 행정법을 수강을 한 거 아니에요? 수강한 거 아닌가요? 왜? 넌 뭔가 불편하지, 거기가? 넌내 자리에 딱 앉아있냐? 아, 그러면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면. 과제 하셔야죠. 2학년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특별한 룰은 아니고, 어,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어, 2학년은 이제 순서가 이거 과정을 나온 순서 그대로 할 거예요, 그냥. 채권법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기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보호법, 이렇게. 근로보호법은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채권법하고 상법 기초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채권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법 기초할 겁니다. 대답 됐죠? 정필수 학우님? 과제물을 하여도 되나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죠. 이번엔 출석이 없으니까. 무조건 해야죠. 자, 제목이 뭔지 잠깐 볼까요?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자, 다 자리에 좀 계세요.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일반 행정법 교재 준비되신 분들만 좀 1번이라고 좀 체크해 주세요. 그 앞에다가. 자, 일반 행정법 시작합니다. 자, 다 자리에 와 주시고요. 지금 6분이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일반 행정법 요번에 수강 신청했고, 과제물 작성해야 되는 분들만 1번이라고 좀 체크해 주세요. 예, 은혜하구님, 또, 명성하구님, 또, 예, 필순하구님, 세 분, 또 다른 분, 예. 저기 나중에 한글로 좀 바꿔주세요. 방송 끝나고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막 헷갈려서, 예, 누군지 압니다. 두 분 다 누군지 아니까. 지금 5분, 또 5분 다 됐나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예.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행정법, 과제 봅시다. 처음에 이제 내용을 좀 볼까요? 먼저. 자, 교수님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페이지, 1페이지부터 185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185쪽이면은, 어디까지죠? 185쪽. 부관 전까지네. 행정행위 부관 전까지네요. 자, 여러분들이 목차를 좀 봐줄까요? 목차. 자, 목차 교재 지금 보고 계시죠? 자, 목차 봐주세요. 1편하고 2편 중에서 2편 중에서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 6장 행정행위 중에서도 두 번째 있죠. 행정행위 종류 여기까지예요. 부관이 186페이지까지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186페이지부터. 그래서 행정행위 부관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여기가 이제 우리 과제물을 제출하는 내용 범위예요. 범위. 그래서 1쪽에서 185쪽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동영상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먼저 또 요점도 파악해 볼까요? 자, 봅시다. 제목이 이렇죠. 과제 제목이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자, 이원적 법체계. 그러면 이제 공법과 사법에 대한 이원적 법체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작성하는 방법을 보면 A4 7쪽 이내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한쪽이죠. 7쪽 중에서 한쪽은 목차를 작성할 것.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목차를 한쪽 전체를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나올 때 그 1쪽은 목차를 작업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뭐에 100% 무조건적으로 목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쪽을 하려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6쪽 이내. 6쪽을 넘기지 말란 얘기예요. 목차 빼고, 겉표지 빼고, 목차 빼고 6쪽을 넘기지 말란 얘기, 이내란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내외가 아니라 이거 이 내잖아요. 그죠? 넘기면 안 돼요. 넘기면은 무조건 이 과제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자, 그래서 1쪽의 목차를 작성하고, 자, 교과서 1에서 14쪽 보세요. 자, 작성한 분도 한번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작성 이미 하신 분도 볼까요? 11쪽에 보면은 행정법과 민사법 해가지고 공법과 사법에 대한 구별이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 효력 관계가 있죠. 행정법과 사법에 대한 효력 관계. 그걸로 해서 이제 효력 관계에 보면 제일 먼저 민법과 행정법의 이혼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민사 관계 개입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걸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정리한 내용을 보면, 교과서 하면 볼게요. 교과서 11쪽에서 14쪽을 설명하되, 자, 분량은 4쪽 이내로 요약하라고 되어 있죠. 4쪽 이내로 요약하려면 결국 이 내용을 그대로 다 옮기면 돼요. 옮기면 4쪽 될걸요, 아마? 뭐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처음에 제목을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그죠? 법체계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목처럼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나오죠. 예. 이 지금 로마책 크게 행정법과 민사법 이렇게 제목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공법과 또 분리를 해가지고 공법과 사법의 구별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법과 사법에 대한 효력 관계, 그리고 그 안에는 방가로 일해가지고 민법과 행정법의 이원 관계,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방가로 위에 보면 민사 관계에 대한 개입 효과, 여기까지가 이제 4쪽 이내에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4쪽을 이제 썼다는, 좀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썼다라는 이제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더불어서 뭘 보냐면은, 무허가와 무인가에 대한 사법 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을 이쪽 이내에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앞에 4장은 썼고, 무허가에 대해서 한쪽, 무인가에 대해서 한쪽만 쓰면 된다는 얘기죠. 무허가 무인가에 대해서 뭐에 대한 효과요? 사법행위에 대한 효력. 사법행위에 대한 효력을 각각 한 장씩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허가와 무인가가 어디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때도 요령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일 뒤에 단어 있죠, 단어. 책 제일 뒤에 가보세요. 찾아보기라고 있어요, 찾아보기. 찾아보기 가보세요. 자, 기억부터 찾아갈 수 있죠? 찾아가나요, 지금? 자, 여기 지금 그 책의 간분들 게시판에다 2번이라고 써주세요. 5분이니까 5분만 좀 써주세요. 찾아보기 지금 가신 분들 2번이라고 써주세요, 게시판에. 오케이. 필순하고는 썼고요. 다른 분. 예, 썼고요. 또 다른 분. 3분 더. 예, 2분 더. 2분만 써주세요. 예, 또 한 분. 오케이. 자, 제가 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인가 하면 어떤 단어를 찾아야 돼요? 느낌 오셨죠? 문을 빼고 허가, 인가를 찾으셔야 돼. 자, 이제 봅시다. 기억년이니까 인가를 먼저 봅시다. 인가. 이응에 가보니까, 인가가 있네요.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178페이지라고 써있죠? 오케이. 178페이지 있구나. 자, 이제 178페이지 가봅시다. 있는지. 178페이지. 있네요. 양가로 5 해가지고 인가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허가 봅시다. 허가를 찾아볼까요? 168페이지 있네요. 그죠? 168페이지. 그러면 앞에 있네, 앞에. 168페이지. 있네요. 방가로 2. 자, 방가로 2에 있네요. 허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다 6장이죠?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행정행위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체크한 거예요. 허가와 인가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라는 거예요. 허가와 인가. 그죠? 그럼 다 찾았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목차를 다시 한번 가봅시다. 목차를 이제 앞으로 다시 오세요. 차례 보면 이제 1편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11쪽에서 14쪽이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1장의 행정법의 의의와 전개에서 세 번째 로마체 3에 보면 행정법과 민사법 여기에 대해서 정리된 거네요, 지금. 그죠? 자, 여기서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우측에 있는 6장으로 갔죠? 6장으로 훅 간 거예요, 지금. 행정행위로 간 거예요. 행정행위. 자, 뭘로 행정행위로 갔는지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도대체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파악이 되면 인가 허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목차 계속 볼게요. 여기는 해당 없지만 목차를 보시면 2장이 보세요. 2장에 보면 행정법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제물에는 여기는 아직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자, 3장에 행정법의 법원을 얘기해요. 법원을 얘기하고 4장에는 행정법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이제 뭐 주체, 개체 뭐 이런 관계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편에 가보니까 이건 행정에 대한 작용이네. 자, 우리 1편이 뭐예요? 서론이죠. 2편이 작용이죠. 자, 3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과 정법이 나오죠. 행정과정이 나오죠. 행정과정. 앞에 있는 거는 행정작용이고 3편은 행정과정이 나오죠. 그 다음에 4편에는 구제수단이 나오죠. 행정구제. 이렇게
행정법의 일반 행정, 뭡니까? 총칙이죠, 총칙. 행정법의 총칙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행정작용, 행정과정, 그 다음에 행정구제. 그 중에서도 우리 과제는 어디 들어가요? 행정작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작용. 그러면 우리는 행정작용에 대한 그 개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장 봅시다. 5장에 보면은 행정입법이라 해가지고 입법하고 명령, 규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번에 이제 풀려고 하는 이제 인가 허가가 행정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행위에 대한 150페이지 가면은 이제 개념과 종류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150페이지로 가봅시다. 150페이지로 가보면 요 이제 그 행정행위까지 한번 미리 가볼까요? 보세요. 종류 있고 부관이 있고 성립 효과가 있고 그 행정행위에 대한 성립과 효력이 있죠. 그 다음에 하자, 무효, 취소, 소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행위가 다 연관되는 거예요. 연관되는데 우리는 인가와 허가를 보는데 그 중에서도 무허가, 인가가 나왔을 때 그때에 대한 사법행위 효력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효력만 떨렁 얘기해 주긴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잠깐 얘기를 해주고 잠깐 우리가 지금 6쪽이니까 요것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150페이지로 가보는 겁니다. 자, 150페이지 가볼까요? 자, 행정행위 봅시다. 150페이지 행정작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행정행위다.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행정과정이죠. 행정행위와 행정과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정작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행위란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고 강학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실정법상이라든가 강학상이라고 다 있는데 우리 강학상이라면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얘기해. 강학상이라면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 있는 거 학문적인 거. 네, 학문적이다. 그럴 때는 강학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문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행정행위라는 게. 자, 그러면 이제 다각적인 개념이 있다. 있군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정리할 게 없네. 그 다음에 이제 151페이지. 행정행위 개념에 대한 개요가 있죠. 행정행위가 도대체 뭐냐. 그럼 보세요.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는 다수설과 판례가 있는데 판례는 체협의의 행정행위 개념을 취하고 있다. 체협의라는 건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개념을 굉장히 축소시킵니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협의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행정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의 공법행위이다. 단독행위죠. 공법행위입니다. 이게 행정행위예요. 그 중에 우리는 두 개를 보죠. 허가와 인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구별한 설명합니다. 동그라미 1 보세요. 행정행위는 먼저, 이거 지금 정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행위는 먼저 행정청의 행위이다. 자, 두 번째는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이다. 세 번째, 행정행위는 내부에 대해서 행하는 행위로서 내부 행위와 구별된다. 내부 행위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별한다는 얘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외부 행위라는 얘기죠. 자, 네 번째, 행정행위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은 무어가 무인가는 직접적으로 뭔가 법적 효력이 있네요. 그 중에 우리는 사법행위 효력을 보는 거예요. 자, 행정행위는 그래서 사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다. 중요한 얘기죠, 이게. 이게 기본권이에요. 우리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게 무슨 행위예요? 행정행위라는 얘기죠. 근데 행정과정은 다른 얘기예요. 행정과정은 그 내부 규율이구나. 이거는 행정행위는 외부 규율이구나. 우리를, 일반 국민을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시키는 그러한 거구나. 그게 행정행위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행정행위는 권력적 행위인 공법행위예요. 공법행위. 자, 공법.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행위인데 우리는 지금 사법행위의 효력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청이 우월적 지혜에 행하는 일방적 행위이다. 자, 이게 이제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전자행정행위, 형식적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읽어봐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종류가 나오죠. 행정행위 종류가 나옵니다. 자, 행정행위를 어떤 식으로 분류했는지 보시면 행정행위에 분류하는 방식에는 첫 번째, 법 효과를 기준으로 수익적 행정행위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 이거는 침입적인 행위라 그래요. 법
법효적 행정행위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두 번째, 구속 정도의 기준에 따라서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인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인지. 네 번째, 그 상대적 협력에 대한 여부 기준을 따라 가지고 쌍방적 행정행위인지 또는 단독적 행정행위인지. 다섯 번째, 대상을 기준으로 대인적 행정행위인지 대물적 행정행위인지 혼합적 행정행위인지. 여섯 번째, 수령을 요구하는 행정행위 또는 수령을 요구하지 않는 행정행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를 기준으로 잠정적 행정행위인지 부분적 행정행위인지 예비적인지 종국적인지. 그리고 여덟 번째,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여덟 번째, 적극행위, 소극행위. 이렇게 분류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행위를. 우리는 그러면 무어가와 문인간은 이러한 분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여기 과제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볼 때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무지 잘 나와요.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한 이 구분하는 거, 이 성격,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기말 시험 볼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행정법 이론상 중요한 것이 수익적, 부담적, 복효적, 그 다음에 기속행위, 재량행위, 법률행위, 행정행위,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행정행위. 특히 이게 중요해요. 이거 계속 체크하면서 갑니다. 다음 중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거, 아니면 여기서 법률행위, 행정행위에 속하는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을 매 하나하나마다 다 이걸 구분해요. 구분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과제하고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효력이 뭐예요? 사법행위죠. 사법행위는 누구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사인의 문제죠. 사인의. 방금 얘기했잖아요. 행정행위는 사법적인 법적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외부적인 효력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감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부분적으로 넘어갑니다. 구분해서 이제 넘어가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시면 구분했던 내용이 쭉 나오죠. 161페이지 쭉 넘어가서 이제 165페이지. 딱 보니까 네 번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 여기 딱 떨어지네, 지금. 그죠?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게 구분쟁이 중에서 뭐예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행정행위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써줘야 돼, 이거는 써줘야 돼요. 자, 밑에 보세요. 행정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이건 내용을 기준으로 갑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이걸 요소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법률 효과는 내용에 따라서 다시 명령적 행위냐 아니면 형성적 행위냐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적 행위란 여기서 두 개 또 나눴죠. 명령적 행위란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의무를 해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이 있고 인가가 있고 면제가 있다. 우리가 지금 무어가가 어디 있어요? 명령적 행위 들어가 있네, 그죠? 들어가 있는 거죠. 명령적 행위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형성적 행위를 보세요. 사인에게 특정한 권리, 능력, 기타 법률상의 힘을 설정해주고 변경해주고 소멸시켜주는 행정행위구나.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특허가 있고 인가가 있고 대리가 있구나. 인가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형성적 들어가 있네? 자, 여러분들 구분되시죠, 지금? 다시 보세요. 바로 위에 허가 보세요. 허가는 명령적 행위이기 때문에 뭘 보고 있어요, 지금요?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의무를 해지하는 거예요, 해제. 저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를 해지한다. 이게 효력이잖아요, 지금 효력. 나왔나요, 지금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떨어져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인간은 뭐예요? 그 사인의 권리, 능력, 이러한 기타 법률상에 뭘 실어줘요? 설정과 변경과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인가에 대한 무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정해 주겠다는 거야? 아니면 소멸시키겠다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다시 허가는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의무를 부과가 되는 거야? 의무가 해제되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지금.
제 얘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가와 허가를 갑시다. 처음에 이제 허가가 먼저 나오겠네요. 그죠? 자, 명령적인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개념을 먼저 앞에다 간단하게 실어줘야, 근거를 실어줘야 나중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가, 무인가죠, 이제. 자, 인가에 대한 개념을 딱 써주는 거죠. 자, 허가죠, 허가. 자, 허가란 개념이 나옵니다. 허가란, 의가 나오죠. 법규에 의한 일방적, 상대적 금지.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에 허가 받지 않고 영업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를 특정한 경우에는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게 허가예요. 예를 들어서 금지의 해제 효과를 갖는다. 지금 이해되시죠?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가. 이게 허가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지금. 그래서 명령적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6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판례가 나오죠. 자, 판례가 나옵니다. 자, 판례가 나오면 이제 얘기 되는 거죠. 이제 허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서 또 자세하게 또 뭐 여기 뭐 기속행위 성이라든가 뭐 이상한 학서 쓰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자, 이제 170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외적 허가가 있고 이제 특허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특허를 안 봐요. 허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에 보면 허가와 예외적 허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도 읽어보시고, 만약에 무허가인데도 우리가 사법행위의 효력이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그 의문을 부과했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거를 책에서 찾아오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더 심오하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찾아주시면 끝이에요. 다른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두 개 효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각각 판례가 있으면 각각 다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안 돼요. 두 개 있으면 두 개 다 써주세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마지막 남아있는 인가를 봅시다. 인가. 자, 178페이지. 인가 봅시다. 인가란 178페이지입니다. 인가란 제3자의 주로 이제 사인, 우리죠. 그래서 사법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주로 사인이니까 제3자 사인입니다. 법률행위를 보충함으로써 그의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가 인가예요. 그래서 인가제도의 취지는 공익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본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점에서는 민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하지 않는 허가와 구분된다. 자, 앞에 우리가 허가를 먼저 봤죠. 우리가 음식점 있죠. 음식점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행정벌이 나올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사법적 행위에 대한 효력이 없나요? 효력이 있죠. 지금 방금 그 얘기거든요. 인가와 허가에 대해서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인가는 아니라 했잖아요. 인가는 기본행위에 지금 178페이지 밑에서 둘레 다섯 번째 줄 보는 거예요. 지금요. 기본행위의 사법적 효력이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자, 인가는 부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사법상의 효력까지는 부정하지 않는 허가는 민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앞에 허가할 때 그 사법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그죠?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거는 인가는 부정한다는, 인가는 부정하는데 그 허가는 그 사법상의 행위까지 부정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인가에 대한 법적 성질 나오죠. 이런 것들은 안 써줘도 돼요. 안 써줘도 됩니다. 쓸 필요 없어. 우리가 지금 한 장 이내에서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써줘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무인가 있죠. 무인가에 대한 여기 사법 판례가 여기 있거든요. 밑에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무인가에 대해서 자, 볼게요. 이 집 밑에 있는 자, 179페이지 봤어요. 179페이지에
마에 좀 봐주세요. 마에 보면 인가 행위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인가 행위에 대한 효과 마 보시면 인가는 신청된 법률 행위의 효과를 완성시킨다. 자, 인가는 유효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가받지 않는 행위는 법률 행위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27 우리가 그 밑에 있죠. 밑에 그 주석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사인 사이의 토지 거래에서 양자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나 이게 이제 성립 요건이에요.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우리가 민법에서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들 배웠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건과 우리가 그 조건 있죠. 부관에서 부관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이때 나오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할 행정청에 토지거래 허가라는 인가를 취득해야만 이게 유효 요건이에요. 이렇게 취득해야만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인가의 효과는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이게 사법행위 효력이에요. 사법행위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이 딱 떨어지면 돼요. 나머지 내용은 들어가면 안 돼요. 나머지 내용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허가와 인가에 대해서 구분이 돼주죠. 네, 구분이 돼주기 때문에 자 기타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인가는 이거고 허가는 허가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생각보다 그냥 정리해서 한 두세 줄 요 정도만 써줘도 상관없어요. 예, 그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예, 책에 있는 거 보고 뺏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책을 보고 이렇게 느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건 이제 내 의견이니까 그렇게만 써줘도 됩니다. 그런데 뭐 행정이 어떻고 행정법이 어떻고 인간은 사실 이래야만 된다 이런 의견 쓰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안 좋은 의견이에요. 예, 그건 벗어난 겁니다. 뭐 사실 이런 것도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세요. 예, 그거는 우리가 리걸 마인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어떠세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까지예요. 제 얘기가 이해는 되시죠? 강제적인가 너무?